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건드리다니. 내가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2.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3.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가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의 첨단 산업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산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중에서도 마그네슘인 곧 산화팅스텐, 네오디움 연구자석, 수산화리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인 곳은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며 산화팅스텐은 반도체나 의료기기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네오디움 연구자석은 전자제품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필요하며 수산화리튬은 2차 전지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마그네슘 수출을 완전히 규제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및 항공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은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원자재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자유무역을 강화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심장과도 같은 산업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는 1.5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들은 통상 재고를 1터부터 2개월치 정도 보유한다. 반도체 대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는 2개월치의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며 문제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40터부터 51만 톤관을 막아도 자동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8일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임박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너선 오리오던 유럽자동차제조협회 ACA 국제무역 책임자는 2터부터 3주 안으로 마그네슘 부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의 8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국가를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의 무자비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한방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매장량은 3위입니다. 마그네슘 매장량 세계 1위는 바로 러시아이고 세계 2위는 북한입니다. 러시아가 마그네슘 6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28.3%, 북한이 4억 5천만 톤으로 점유율 19.65%, 중국의 점유율은 고작 17.4%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놀랍게도 세계 1위, 2위인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마그네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요 9개 산업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 최상위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자원 채취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구식기술로는 비용이 너무 높아 채굴하지 못했던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를 0%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중국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매장되어 있는 곳, 북한. 북한도 지금까지 마그네슘 채굴 기술이 없어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있었던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종전선언이 거의 확실시됐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워싱턴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앞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우리의 초점된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틀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종전선언 및 경제협력 개시가 임박해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장된 천연자원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무연탄, 갈탄, 금, 석회석 등 매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갈탄과 석회석의 경우 잠재 가치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지금까지 채굴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진 한정된 기술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자원들을 채굴해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채굴 기술이 북한에 도입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채굴 기술은 전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주자원 채굴 기술까지 공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8일 대전 유성구 지질현 백악기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현지자원 활용 ISRU를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 ISRU 기술은 달이나 화성 같은 우주에서 현지 자원을 활용해 물이나 산소, 발전 설비, 건축자재, 발사체 연료 등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기술, 특히 달 자원 추출을 위한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보유 중인 기술, 연연의 자원 추출 시스템과 달 토양 채취와 이송, 주입 로봇, 방사선 차폐와 추출 분석 정량화 기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저장 기술, 달 모사 환경 내 자원 추출 시연, 국제협력 우주자원 활용 인프라 등을 모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 설계한 각종 기술을 공개하자 전 세계 언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 후면 한국은 중국산 수입 0%가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한국에 팔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주요 소재 부품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인세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중국 내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하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2인자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마저 이례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이 중국 내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기지 않도록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취업선호 해외기업 톱3에 항상 삼성전자가 있을 만큼 삼성은 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스마트폰 공장과 디스플레이 공장까지 중국에서 인도로 완전히 옮겨버리자 해당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 세금 면제 혜택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바비큐 식당 운영하던 한 중국인은 삼성전자 공장이 철수된 후 이곳은 황폐했다. 건물 10개 중 8곳이 공실이었고 주민들은 삼성 공장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한 후 지금까지 후이저우는 유령 도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반도체 공장마저 중국에서 철수해버리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던 중국은 사기꾼에 3조 원 가까운 돈까지 날리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인텔의 계획을 바이든 정부가 저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최대한 늦추고 투자마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국향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서며 중국의 반도체 공급난을 유발하려던 전 트럼프 행정부 행동을 바이든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이미 중국, 러시아 등 전략적 경쟁국에 중요 공급망과 기술산업 자원의 해외 이전과 투자 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케이시, 민주, 존 코닌, 공화, 상원의원 측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단순하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중국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합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생산 효율화의 핵심인 공정 미세화가 어려워집니다. 현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선택은 자력갱생입니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반도체 왕국을 건설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돈을 퍼붓는 전략인데요.
돈을 쫓아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기꾼들의 농간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타도 삼성을 외치며 일어선 우한응심 반도체 제조 HSMC에 우한 정부는 최근 2조 8천억 원 투자금을 들였다 날렸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식당 사장이던 인물 3명이 스스로를 반도체 전문가로 포장해 7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공정위 칩을 생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창업한 지 3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장으로 영입한 TSMC 출신 장상희도 희생양이었습니다. 장 씨는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이끌며 이 회사를 세계 1위로 키워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뿐인 회사의 얼굴마담으로 영입된 사실을 알아차린 뒤 회사를 떠날 때 HSMC 경험은 악몽이었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중국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부와 내몽골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전기 공급이 끊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1일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 네이먼구, 내몽고, 퉁랴오, 통차 지역에는 9일 오전 6시까지 46시간 연속 눈이 내려 누적 적설량이 59cm를 기록했는데요. CCTV는 195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목격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문 취소를 빈 살만 왕세자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카타르에서 에너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일본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국제 정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에게 2대1로 승리한 직후 선수단에게 155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는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과거와 다르게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네옴시티 외에 빈 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한국과의 역대급 협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일본 방문이 취소된 직후 일본 언론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식당도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무는데 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느냐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초 빈 살만 왕세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육아 안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8일 빈 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빈 살만 왕세자의 3년만 방일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일 취소 이후에는 보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행을 취소한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등장했습니다. 빈 살만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견이 예정됐던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한때 단교를 했는데 사우디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 등장함에 따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를 주축으로 중동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 전략 대화를 갖고 안보와 에너지, 보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원유 증산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대신해서 카타르와 밀착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로 해석됩니다. 양국 테이블에는 중국 견제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올랐는데 브렛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조정관은 중국과 카타르 간 협력 관계의 상한선을 만들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7일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관련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무부는 피고인 빈 살만이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며 국가 원수 면책 특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잘 확립돼 있다 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략 대화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 고 해명했습니다. 면책 특권 부여를 두고 미국이 정의를 포기한 것이냐? 는 비난에 블링컨 장관이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면책 결정에는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워싱턴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이나 머니를 꺼내 중동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종국 국영 중국 석유화공그룹 시노퍽은 지난 21일 카타르 에너지에서 2026년부터 27년간 연간 400만 플러스의 LNG를 공급받는다 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 시세로 610억 달러, 약 8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 봉쇄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맞서고자 카타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사우디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우디에게 구애를 하는 것은 C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안 사우디가 개최하는 경제, 문화, 체육 행사 등을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지구촌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원유 공급 확대, 물가 상승 억제 등의 열쇠를 지닌 거대 산유국 사우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왕따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올해 7월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것은 일본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의 관계 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 측은 한국을 방문한 17일 일본 방문 일정 취소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오찬 당시 양측 대표단 사이에서 방한 이후 일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음 행선지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질문에 사우디 정부의 한 관계자가 태국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했으나 그 옆에 다른 관계자가 일본 방문은 조정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과거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현지 게임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자신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문 취소 발표 직후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 펀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IF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 등과 카카오엔터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인수, 합병 추진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7천억 터부터 8천억 원가량을 GIC와 PIF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는 네옴시티 외에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사우디의 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빈살만 왕세자가 참여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는 BTS의 정국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은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문화산업과 협력을 결정함에 따라서 굳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전 방문한 한국과 비교해 일본 정부 대응을 향한 불만이 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간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외교전을 벌인 덕분에 방한 일정 자체를 취소할 뻔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엮어서 방일 취소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 위 1%에서 2%로 2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연간 47조 원 넘는 금액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증세만 검토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은 안 하나? 에너지 확보는 물론 네옴시티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건가? 한국과 저울질에서 얕보이다니 굴욕적이다. 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을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시다 총리가 사우디 측의 육아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일본 방문이 별 메리트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브릭스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 방문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중국,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에 사우디가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를 미국 동맹인 일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기시다 정권 하에서의 일본 방문은 내키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라며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위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서서히 미국 위주의 외교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도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일본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로 건설되는 네옴 등 첨단 산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당시 한국의 8대 기업 총수를 불러들였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화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모두 한국에게 뒤처진 상황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게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 뒤에는 이야기가 얽혀 있었으며 한국은 꽤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이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와 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면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만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 의원 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셉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에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멈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무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터부터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이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점,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셉 50mg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셉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E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 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 구경장 포신에도 포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 민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 구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 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견무,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mm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G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1을 800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이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폭압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 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면류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TOS-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감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시유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면류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차세대 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